네, 오늘 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진국 궤도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위상 강조하고 코로나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남북 한일 관계에 대한 이 언급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사, 이 경축사 안에 담겨 있는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과 또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과연 한일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 깊었는데요. 먼저 왕 연구위원님은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저는 뭐 역시 제 관심사가 있으니까 이제 한일 관계 또 대북 메시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한 구체적인 특별한 제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원칙적인 입장이 좀 나열이 됐고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올림픽의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기하면서 예. 우리나라가 지난 1, 2년 사이에 G7 국가에 준하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성취, 민족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이제 제시를 하고 예. 또 국민과 함께 어떤 그런 느낌들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예. 조진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 정권의 말기다 보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는 혹은 일본에 대해서 중요한 제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예.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다음 정권에 넘겨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코로나 백신에 있다 보니까 네. 백신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국민들의 불안 혹은 정부의 향후의 추진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요새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좋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됐었는데 경축사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특히 이 한반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가 한반도 정치적 목표가 평화의 정치적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가 먼저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비핵화가 있죠. 항구적 평화. 이 평화 두 체제 가지입니다. 구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한반도 모델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배경은 뭘까요? 네, 한반도 모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광복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축사에서 어떻게 보면 도드라지는 표현인데 한반도 모델은 쉽게 말해서 그 베트남 이제 분단됐던 나라가 통합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죠. 베트남과 독일 있잖아요. 네. 베트남 사례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사례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한 사례였습니다. 예. 한반도 통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통일은 무력 통일도 아니고 흡수 통합도 아닌 상호 협상과 대화에 의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로가 공존하는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모델이 정확하게 뭐다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베트남이나 독일 모델은 아니고 그다음에 한반도 모델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공존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세계의 축복을 받으면서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진구 교수님은 어떻게 저도 해석하세요? 왕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2027년 대통령 취임하시고 첫 해 광복절 그 경축사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예.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민족 공동체 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평화적인 민주적인 통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연장선에서 보면 마지막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좀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남북 통신선 복원됐다가 거의 보름 만에 다시 닫혔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북한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것은 오랫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유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번 상황은 약간의 이제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빙자해서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북한이 말하는 이유가 되고요. 네. 두 번째 말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혹시라도 북한을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하면 북한에서는 대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력과 장비가 다시 동원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 속에서 여러 대화 협상이 있었고 미국과도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대 정책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이 훈련이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적대 정책의 증거 아니냐. 그동안에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차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게 전통적인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준 교수님, 이번에 북한이 이 통신선 복원을 우리한테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복원을 제안했다가 한미연합훈련 시작되니까 바로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어느 의도를 갖고 통신선 복원을 요구했다고 보십니까? 뭐 박정 국정원장께서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뭐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북한 측이 먼저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거를 하나의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됐다고 봐요. 그리고 남북 관계 복원을 하는 그 자체, 연락선 복원하는 것 자체도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지를 못해요. 노동신문을 다 보고 있는데 노동신문에 게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금 우리가 연락선 복원하는 데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물리적인 단절된 거를 복원했을 뿐인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미연합훈련을 놓고서 김영철 부장이 엄청난 안보 위기 시시각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뭐 걱정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SLBM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잠수함 발사한 미사일. 기술적인 문제가 그 동안에 좀 완결이 됐으면은 보여줄 수 있다. 또 우리도 좀 잠수함을 좀 새롭게 또 취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상대적인 건데 위협이라는 거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냐. 네. 뭐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까 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네.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안보상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보상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걸 북한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응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훈련에 대해서 계속 대응 훈련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정말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군사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하는 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지라고 북한은 인식하는 거죠. 예. 왕수진 정책위원님,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상당히 축소한 겁니다. 야외 기동 훈련도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네. 한미연합훈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방어훈련이고 네. 그리고 훈련 규모도 축소하고 있다. 네. 분명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남한의 군 당국과 북한의 군 당국이 서로가 이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훈련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훈련하고 있고 이 세상 어느 나라가 군대가 훈련 안 합니까? 당연하죠. 군대가 훈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예. 거고 훈련하지 않을 거라면 군대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이제 대한민국 군은 근데 한미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 군대와 또 같이 연합해서 훈련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과 미국의 장교들과 병사들 간에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통신하는지를 서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전쟁 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그게 안 된 상태니까 북한에서는 모르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북한의 어떤 입장을 강조하면서 좀 더 협상에서 이익을 원하는,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먼저 이 통신선 복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북한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경제난이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또 큰 수해도 입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없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도 확산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요소도 일부 있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북한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남한과 북한의 신뢰가 회복이 돼서 교류가 더 확대되고 경제 협력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원하고요. 동시에 미국과도 신뢰가 구축이 돼서 북미 수교를 한다 할지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할지 비핵화 관련한 협상이 이루어져서 대규모 경제 지원이 들어간다 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병행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게 이제 관계 개선이 먼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은 국제적으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절차와 동시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F-35 전투기의 지속적인 도입이라든가 각종 첨단 무기의 배치가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말하고 그 북한 남쪽의 군사적인 어떤 정책이 다른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신뢰가 훼손된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조중 교수님. 예.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데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고 거의 대화도 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은 미국에다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북한이 이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이냐 혹은 좀 미국 측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여러 번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 남북이나 북미 대화 좀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분간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 좀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요즘 좋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좀처럼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일시적인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예. 크게 본다면 2012년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 어떤 일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에서 이제 어떤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네. 특히 일본 쪽에서 한국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그때부터 거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커지는 네. 추세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판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관계 개선의 계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본 쪽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보나 아니면 이제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문제로 보나 또 9월 말로 예상이 됩니다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봤을 때 이 스가 내각이 외교에 대해서 특히 한국 외교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이 다 협조를 해도 잘 될까 안 되는 문제인데 일본 쪽에서 국내 정치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좀 좋은 계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쉽고요. 그러나 지금 올림픽이 끝났고 이제 9월 말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일본의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모험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정 교수님이 예.
이 스가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꺼낸 이유 중에는 내부적인 요인, 일본 내부 정치적인 그 관계, 역학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있다고 봅니다. 예. 있다고 보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사실 정치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 정치하고 외교를 이제 분리해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정부 간의 신뢰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대통령께서 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광복절 뭐 3.1절 기념식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상대방의 입장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일본 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하자. 이게 분쟁 해결 절차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한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또 중재위를 구성하자. 그것도 무대응이니까 또 제3국으로 구성된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또 요청했는데 한국이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실제로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또 그런 배경 설명도 해주셨는데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언급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현안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어렵게 된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아쉽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고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다시 마련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내각이 이제 또 개편이 될 거의 확실시 모르죠. 스가 총리가 또 연임할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여론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이제 크게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연말을 넘어서야만 일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내년 초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가 힘을 쓰기에는 대선 국면이 너무나 이제 상당히 가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주 교수님, 한일 관계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가야 됩니까? 저도 그 지난 도쿄 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는 맞습니다. 그 소마 총괄공사에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한번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 또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보는 좀 시각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의욕이 있구나 의지가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할 건 바로잡겠다 하는 건데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건데 그 바로잡는 게 뭐냐 대화를 통해서 그럼 협의를 해서 절충하고 타협을 하는 거냐 근데 반드시 그런 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일본이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 인식의 차이가 역시 현재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서디 정책위원님은 어떻게? 또 한 가지 한일 관계를 되겠습니까? 보는 변수가 항상 미국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항상 둬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 관계니까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영원히 답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때 답이 풀리는 건 왜냐? 미국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관계를 최대로 높이고 더 나아가서 군사 동맹까지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미국의 오래된 외교 정책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과 일본이 너무 안 좋으면은 한미일 동맹이 안 좋잖아요. 네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양쪽을 끌어당겨서 관계 개선을 이제 요구하고 촉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관계가 맞습니다. 좋지 않았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바로 그 사례입니다. 예. 2014년도 3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를 제안을 해서 성사를 시켰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5년 12월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된 겁니다. 아. 이것이 한일 예. 간에 협의된 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된 거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참모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이제 한일 간의 관계를 좀 봐야 되고 근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그 후유증을 지금 제거하는데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어서 예.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 미세한 부분에 힘을 쓸 시간이 좀 부족하고 지금은 또 아프간 사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외교력 자체가 다른 곳에 좀 신경을 쓸 수가 없고 아프간 쪽이 너무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네. 다시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외교 인력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일 관계 미세 조정에 대해서 미국이 시간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한일 관계는 좀 어렵다. 네. 미국까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왕선택 정책위원은 미국 정부의 역할론을 지금 제기를 했고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중구 교수님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하다가 진짜 실제로는 최근에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 중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라 하는 거 이외에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더 큰 문제를 본다면은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 데는 불신이 있는데 정말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국가 전략이라고 할까요? 비전이라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네. 아까 이 오바마 정권 때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했지만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함부르크에서도 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대통령이 만나셨어요. 아베 네, 총리 만나가지고 네.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2018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때도 아베 총리가 왔었거든요. 또 2018년 5월 달에는 한중일 정상회의차 참석을 위해서 한국 대통령께서 가셨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 중요한 한반도 동북아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거를 한일이 좀 더 협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는 게 현재 나타난 이런 악화된 배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76주년 광복절 날인데요. 한일 관계, 남북 관계 좋지 않아서 오늘 이슈가 참 어려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남북 관계,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조만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여시의 정책위원님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